지분형이죠. 지분형 MBS. 채권형이죠. 채권형 MBS. 얘네들은 뭐라고요? 혼합형. 그렇죠? 그럼 MPTS 같은 경우는 이 P가 중요하죠. P가 무슨 뜻이야? 영어로 뭐예요? 패스. 패스. 그래서 모가지 패스 뜨릇 띠끼리티. 이 모가지가 이제 아까 뭐라고 주택, 저당, 채권. 요거는 소유권이죠. 영어 좋아하는 사람이 이걸 모가지 풀링 이렇게 시험에 내더라고요. 모가지 풀링을 번역하면은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영어로 안 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모가지 풀링, 그러니까 주택, 저당, 그냥 줄여가지고 주택, 저당, 채권, 소유권. 원래는 이거 은행에 가지는 거죠. 은행에 가졌는데 이거 유동화 시켜달라 SPC한테 넘겼잖아. 은행하고 SP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발행기간이라 그러잖아. 그러면은 이 모가지에 대한 권리를 패스, 누구한테 넘겨준 거야? 투자자. 모가지 패스 뜨릇 띠끼리티. 그래서 투자자. 그리고 채권을 소지자가 차입자가 상환하는 원리금 있죠. 현금 흐름이라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그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보유해? 다 넘겨줬죠. 누구한테? 투자자. 그리고 우리가 위험에 대해 논할 때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있죠. 그게 무슨 위험? 조기상환 위험. 차입자가 조기상환 채권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이것도 못 받잖아. 그럼 조기상환 위험 누가 부담해? 그래서 뜨뜨뜨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뜨뜨뜨 이렇게. MBB는 모가지가 넘겼어 안 넘겼어요? 안 넘겼죠. 모가지 팩트 담보로 해서 이게 본드거든요. 채권이야.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채권을 투자자한테 판매한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B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 금융공사 발행하는 MBB는 금융공사 채권이야. 금융공사 명의로 발행한 지금 회사채가 되죠. 그럼 모가지가 넘어가서 안 넘어갔어? 발행자 계속 보유하고 있죠. 원리금 수취권도 누가? 발행자. 조기상환도 누가? 발행자. 뜨뜨뜨 발발발. 그리고 MPT에서 M인데 P가 뭐라 그랬어요? 패스하면 안 되지. 패스하면 모가지 떼다가 넘겨준 거니까. 아니잖아. 이거는 뭐야? 페이죠, 페이. 모가지 페이 뜨르 펀드. CMO는 발음이 어려워서 못하겠어. 모가지 이걸 넘어가서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가. 채권은 계속 발행. 이거 나오게 된 역사적인 이제 설명을 안 하겠어요. 지금 결과만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설명은 이제 지난 19태 할 때 들어보시고요. 페이니까 지불하는 거지. 뭐만 지불하는 거?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한테 넘기는 형식으로 한 거죠. 투자자. 때문에 조기상환이 누가 부담해? 투자자. 그리고 CMO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두 가지 차이는 뭘까? 아니. 콜방어죠, 콜방어. 콜이란 말은 발행기간이 투자자한테 조기상환을 말하거든요. 조기상환을 발행자가 투자자한테 못하게 해야지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조기상환을 못하게 하는 기능을 콜방어 기능이라고 그래요. 콜방어 기능이 MPTS는 없죠. MBB는 있는데 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콜방어 기능까지 갖춘 MPTB 구조로 발행해달라고 해서 나온 게 뭐다? CMO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작년에 그렇게 나왔는데 작년에 조기상환 이혼뿐만 아니라 요즘에 채무불이행도 나오죠. 이건 차입자가 못 갚겠다 선언하는 거잖아. 조기상환과 좀 다르죠. 조기상환 채권이 없어지죠. 원금은 돌려받잖아. 다 갚았으니까. 근데 채무불이행 선언하면은 뭐지 디폴트니까 이거는 불량 채권이 되죠. 그럼 채무불이행 누가 부담합니까? 할 때는 누가 부담해야 돼? 누가? 채무불이행 대비하기 위해서 뭐를 잡았어? 그래서 담보를 잡았잖아. 그럼 저당 채권 소유권이 있죠? 담보기간. 요거를 가진 자가 요거를 부담하는 거야. 그럼 MPTS는 이걸 다 누가 부담해? 투자자. MBB는? 그럼 MPTB는? 발행자가 하는 거야. 근데 작년 어떻게 나왔어? MPTB 경우 채무불이행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고 조기상환 위험은 발행자 부담한다. 이렇게 냈잖아.
정반대로 냈지. 그래서 유명한 투투투 발발발 발투투 발투투 빠빠빠빠빠빠. 근데 뭐가 발이고 뭐가 투인지 알아야 돼.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확인했었냐. 옛날에 꽤 됐죠. 한 4년 전인가 KTC라는 모의고사를 전국모의고사 냈을 때 표를 한번 내드린 적이 있어. 그래서 이걸 바꿔본 적이 있어요. 이걸 한번 바꿔보면 요거랑 요거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발투투가 아니라 투발투 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디귿했더니 의외로 이게 이거 그잖아. 투투투 발발발 발투투 발투투. 근데 그 문제는 투발투가 됐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하죠. 35번에부터 들어가면은 MPT에서 나왔죠. 원리금 수취권, 저당책 소유권 모두 투자자. 맞지? 이걸 그대로 했잖아. 채권, 이거는 다 투자자, 정확한 논리로 설명이 됐어요. 36번에 MPTS 조기 상환금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 다 투투투 설명했죠? 저당 채권 총액 규모가 MPT 발행에 똑같죠? 똑같이 발행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MPT 하나밖에 없어. 그 나머지는 채권 총액 규모보다 적게 발행해야 돼? 아니면 많게 발행해야 돼? 똑같이 발행해야 돼? 나머지는 다 적게 발행해야 돼. 그걸 초과담보라 그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일하게 발행할 수 있는 것은 MPT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다 적게 발행해야 됩니다.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맞고 37번에 MBB 나왔죠. 경우 모든 위험, 채무불이행 이런 모든 위험 다 누가 부담해? 발행자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틀렸지. 투자자가 아니라 발행자로 하셔야 됩니다. X. 38번에 MBB 투자자는 채권 집합 소유권을 갖죠. 맞지? 갖고 MBB 발행자는 초과담보를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맞지? 초과담보, MPT에 필요가 없었는데 이건 필요하죠. 초과담보 필요하다는 말은 MBB 발행 규모가 채권 규모보다 적게 발행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요즘에 나오는 지문이더라고요. 아마 기억해 놓는 게 편하실 거야. 그 39번에 MBB 경우 저당 차입자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MBB에다 원리금 발행자 투자자한테 지급해야 되지. 왜? 채무불이행 위험은 다 누가 떠안아요? 발행자가 떠안지. 그럼 이게 불량 채권이 됐어. 그래도 이걸 보고서 막 산 것이 아니라 요걸 담보를 요걸 발행한 투자자, 요걸 발행한 발행기관 신용도 믿고 투자자가 산 거거든요. 얘가 부실화됐다 하더라도 요거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한테 계속 발행자는 원리금을 지급해야 돼. 이거는 뭐다? MBB 특징이지. 그러니까 MBB가 투자자 중에 안전해요? 안전해요? 안전하지.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익은 낮아요? 낮아요? 낮지. MPTS는 상대적으로 투자자가 모든 다 부담하니까 위험이 크죠. 위험이 크죠. 대신에 수익은 MBB보다는 높아. 이렇게 등등등에 대한 논리입니다. 거기까지 내지 않고 그래서 지금 어디 한 거지? 39번. 그러니까 맞지?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40번의 MPTB 뭐가지 페이트를 펀드는 투자자가 발행 기준 담보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담보자산의 발생 현금 흐름은 발행기관이 갖는다. 이건요. 이건 투투투 발발발 발투투 발툴툴 암기하면 뭐해?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는데. 다시 해볼게요. 40번의 MPTB야. 그러면은 담보자산에 대한 소유권, 즉 저당채권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어야 돼? 발행자는 지금 누가 갖는다 돼 있어? 투자자가 갖는다 돼 있잖아. 그리고 담보자산으로 발생 현금 흐름이 있죠. 현금은 뭐예요? 이게 원리금이잖아. 그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보유하고 있어? 투자자가 보유해야 되잖아요. 지금 틀렸지? 발행자하고 투자자가 바뀌었어요 지금. 작년 스타일로 한번 내봤고요. 41번에 MPTB는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한테 매각하는 방식이죠. 그 똑같은 거잖아. 원리금 수취권만 넘겼다는 만자가 넘겼다는 채권 소유권을 계속 발행자가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내포가 돼 있죠. 그리고 MPTB 투자자는 조기상환금 부담하죠. 발투투 정확하죠. 이렇게. 그리고 사실 세모는 다양한 만기 구조, 1년의 계층. 다양한 만기 1년의 계층 우리가 트렌치라 그럽니다. 프랑스 말로 트렌치라 그러는데 만기 구조가 장기죠. 장기일수록 그만큼 위험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그럼 장기 채권일수록 위험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개월 만기 국채가 있고요. 1000년 만기 국채가 있어.
둘 다 금액은 1억 달러야. 그러면은 천년만기 국채는 무슨 뜻이에요? 1000년 동안 이자만 내고 1000년 후에 원금 돌려준다는 뜻이죠. 미국이 발행한 국채야. 그럼 1000년에 미국이란 국가가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지. 미래로 가면 갈수록 불확실이 커지죠. 위험이 큰 거야. 이해되세요? 위험이 큰 만큼 대신에 보상이 크겠지. 높은 이자율, 낮은 이자율. 높은 이자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만기고자 장기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예금 상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이건 틀렸고요. 사실상 CMO의 경우 채권 소유권은 누가 보유하고 있어요? 발행자. 발행자, 원리금식은 누가? 투자자. 정확하죠? 사실 CMO의 경우 조기상은 누가 부담해? 발투 투자자가 부담해야 되지. 누구로 돼 있어? 발행자.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구성해봤어요. 그 발행자가 아니라 투자자. 44번은 X지. 45번의 MBB와 CMO는 장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콜방어가 있대요. 맞지? 콜방어, CMO, MBB 세 글자만 됩니다. 세 글자. 네 글자는 안 되고요. 이거 맞고. 46번과 47번 그냥 46, 47, 48번 맞다고 해주세요. 금융공사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에 대한 설명인데 뭐 잘 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3등짜리 하면은 작년에도 아까 채권 대출 부분과 요거 하면은 이제 세 문제가 맞히신 건데, 근데 작년에 드문 케이스로 저것이 안 나왔죠. 리츠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올해는 나오겠지. 그치, 리츠가 자주 바뀌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안 바뀌대, 법이. 하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법을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고를 만들기 위해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도 법정에 들어봤더니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그 리츠는 이제 이거는 암기야 이해야? 암기야. 근데 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하지 마시고 처음에 나온 거 몇 가지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세 군데가 우선 많이 나와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 그리고 설립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최저 자본금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모의고사 내드리면은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 왜 그럴까? 안에서 그래. 자주 안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츠는요 꼭 맞아야 돼.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쉽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는 공부 마감 시간을 한 3시 정도에 마감 치시죠? 새벽 3시. 그잖아. 그러면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에 6분할로 10분 동안에 나누면서 주무시기 전에 정리할 거를 매일매일 정리를 하셔야 돼. 그 10분에 6분할로 했을 때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리츠는 보셔야 돼. 계속 보시면서 주무시라 그랬어요. 3시. 그러면은 거기 49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무슨 회사로 해요? 무슨 회사 설립해? 주식회사로 해요? 아니면은 해요? 주식회사로 하는 거야. 다 주식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로 합니다. 그럼 이 법에 정해진 거, 투자회사법에 정해진 거 말고 무슨 법에 정을 받아요? 상법. 그렇죠? 합명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X예요. 그리고 50번에 상호에 반드시 명칭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와 합병할 수가 있죠. 다만 합병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를 합병할 수가 없어. 근데 결국 부동산 투자회사끼리 합병해야 되는 조건이 뭐다? 같은 종류여야 돼. 투자회사 종류가 몇 개 있어요? 3개. 뭐요? 자기관리, 그리고 위탁관리,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그럼 자기관리는 자기관리끼리 합병해야 되고 위탁은 위탁끼리, 기업은 기업끼리 합병해야 됩니다. 이건 조금 불명확하게 해드렸네. 참고한 50번은 그냥 개의치 마시고, 51번에 부동산도 상근 임원 있죠. 출퇴근하는 임원이에요. 다른 회사 임직원이 돼 다른 사업을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른 회사 임직원 되면은 비밀을 누설할 거 아니야. 비밀 준수 의무 때문에 이 회사의 귀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1번 맞고 잘 안 나오는 지문인데, 52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 운영하는 회계 처리할 때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된대요. 이거는 OX. X죠. 투자회사는 모집한 자산이 있을 거 아니야. 모집한 자산의 운영 방법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는 건 맞아요. 근데 유일하게 회계 처리 있죠? 회계 처리는 누가 정한 기준? 금융위원회.
이거 많이 틀렸었다고 지난번에 19타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되고 틀렸죠. 그리고 53번에 종류가 나열됐죠. 자기 위탁 기업 맞고 54번에 위탁관리. 이거 대빵 많이 나온 지문이죠. 위탁관리회사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자산 운영 전문을 포함한 임직원 상근 두고 자산 투자 운영 직접 수행하는 회사가 위탁이죠. 아니지. 뭐예요? 자기 관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원이 있지 자기 관리는 사무실도 있고 실청 회사가 되는 겁니다. 자기야 우리 직접 하자. 자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산운용 전문력의 55번에 보면은 공인중개사가 포함되나 안 되나요? 포함되지. 감정평가사는 되죠. 공인회계사는 안 돼요. 변호사는 안 돼요. 이렇게 손흥민은 안 돼요. 근데 경력이 있어야 되죠. 몇 년? 5년. 중개사 시험에서 참 좋아하는 지문 중에 하나죠. 아직까지 틀리게 낸 적이 없는 거 보면은 이 지문에 대해 애착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 그리고 어쨌든 이제 3년이 아니라 5년. 이건 X고요. 그리고 56번에 자기는 실체, 나머지는 병목이죠.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합니다. 56번 맞고요. 56번 기업구조 부동산 투자에 다수의 투자 자금을 받아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매각하는 분 매입하고 개발 관리 운영 수익을 분배하는 뮤추얼 펀드죠. 맞지? 그렇죠. 그러니까 부도가 난 회사에서 나온 부동산을 주된 투자 대상으로 운용했다라고 설립한 거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IMF를 거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그러죠. 그리고 57번 맞고요. 58번 위탁관리회사 및 기업구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것도 대빵 많이 나온 지문이지. 아까 54번의 지문과 더불어서 투자회사 종류 중에 쌍두마차 지문이죠. 위탁과 기업은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죠. 직원도 고용할 수가 없죠. 이거 X. 오지. 위탁과 기업은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이거 자주 접하셨을 거야. 그리고 59번에 위탁과 기업은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한테 위탁하죠. 응? 응? 조금만 들어가면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자기 하는 직접 운영한다 그랬지. 그 위탁과 기업은 우리가 투자회사는 별게 아니라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사람을 투자회사라 그래요. 투자 설명회 같은 걸 통해서. 근데 자기는 모집으로 끝나는 거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죠. 우리나라에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위탁과 기업은 모집만 했지. 모집만 하고 대신 운영해달라고 위탁을 하죠. 누구한테?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합니다. 우리 AMC라고 그러는데 자산관리회사는 위탁을 해요. 틀렸지?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아니라 자산관리회사한테 합니다. 한번 더, 이 뒤에 나오죠. 더 해볼까? 그럼 자산관리회사도 일하려면 국장한테 설립을 받아야 되죠. 설립 인가 요건으로 자기 자본이 얼마 이상 돼야 돼요? 자산관리회사는 70억 이상 돼야 되지. 왜 70억이라 그랬어? 자산관리회사는 70억. 여기 몇 명 있어야 돼? 5명. 그리고 투자회사가 하는 업무들이 있잖아. 투자, 부동산, 투자, 회사 있죠. 회사에게 키워드가 나오죠.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행하는 자가 있잖아. 이런 회사를 뭐라 그래?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그렇지? 그럼 자문회사를 일하려면 회사도 등록을 받아야 되죠? 등록 요건으로 자본금이 얼마 이상 돼야 돼? 10억. 왜 10억이야?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여기 사람 몇 명 이상 돼야 돼? 3인. 왜 3명이야? 그렇지. 그 기억하시네? 자문용어로 컨설팅. 3명. 다 손가락질해서 만든 조문이에요. 국회의원들 일 안 하죠. 진짜 안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손가락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원리를 기억하시면은 거기 59번은 틀렸죠. 투자자문회사가 아니라 자산관리회사. 그리고 60번에
자산관리회사는 투자회사 위탁으로 자산의 투자 운영에 관한 자문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 틀렸지? 지금 59번과 60번이 바뀌었잖아. 59번에 투자자문회사, 60번에 자산관리소로 체인지하셔야 됩니다. 60 설립 인가 요건으로 자산관리회사는 설립 자기자본 얼마? 70. 그리고 몇 명? 5명. 60 등록 요건으로 투자자문의 자본금 얼마? 10. 몇 명? 3.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많이 나오는 주제가 일단락 됐고요. 두 번째 단락으로 여기서 설립에 대한 부분이지. 여기 투자회사는 발기 설립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 현물 출자한 설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 불가능하지. 현물 출자 안 돼. 설립자문 말을 할 때 다 현금으로 해야 돼. 현물 출자 불가능합니다. 요거 알면은 3년 전에 한 문제 맞췄어요. 현물 설립은 불가능하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64번에 대한 논리는 이거는 그냥 기억하시면 되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 64번부터 아마 이 종류도 기억 까먹으셨는데 이것까지 기억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64번에 자기관리만 해당되는 주제가 있어요. 한번 나와서 볼까? 자기관리 실체형회사라 그랬죠? 그럼 설립 등기를 해요. 주사무 소재 설립 등기하겠죠. 설립 등기로부터 얼마? 아니 10일. 너무 차이가 벌어졌어. 10일 이내에 뭐 해야 돼? 지금 설립했어요 라는 설립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돼요. 누구한테? 국장한테. 요거는 시험에 나왔지. 그럼 다시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설립 보고서. 설립 보고서 제출했지. 제출한 날부터 얼마? 3개월. 3개월 후 이내. 지난 후 뭐 해야 돼? 지금 회사가 이렇습니다라는 회사에 관한 현황 보고서를 또 작성 국장한테 제출해야 돼요. 이건 아직 안 나왔어. 그리고 다시 어디서부터 출발해? 설립 등기. 등기로부터 얼마? 6개월. 이내 이후. 이내 뭘 해야 돼? 영업인가 받아야 되죠? 아니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업인가 신청해야 돼. 영어는 시험에 나왔지. 꼭 신청해야 돼? 아니면 신청하지 아니해도 돼? 꼭. 왜? 그렇지. 영업인가를 6개월 신청하지 않잖아. 강제로 해산합니다. 강제 해산당해. 이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서류가 준비 안 된다 하더라도 대충 해서 영업인가 신청해놓고 나머지 처분에 맡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64번에 자기관리회사를 설립 등기로 3개월 이내 설립 작성군. 이거 틀렸죠? 그 3개월이 아니라 뭐라고요? 10일 시험에 나왔고, 65번 자기관리회사는 설립 등 6개월 이내 국장 영업인가를 신청해야 되죠. 맞지? 시험에 나온 것만 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66번은 아직 안 나왔지만 자기는 설립 등 6개월에 영업을 신청하지 아니하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로 해산하게 돼 있어. 해산 조건이 9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67번이 나왔지. 아까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설립 자본금. 여러분 투자회사는 설립은 자율까 아니면은 인가 받아야 될까? 설립은 자유. 어떻게 할까요? 설립은 자유야. 누구든지 상법상 정해진 발기인 인원수가 성립이 됐고 돈 5억하고 3억만 마련하면 누구든지 설립할 수가 있어요. 설립은 자유인데 업무를 하려면 뭐 해야 돼? 인가를 받아야 돼. 자본을 모집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투자회사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설립부터 인가를 받아야 됐었어요. 근데 너무 이제 그렇다 해서 설립은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설립 자본금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67 엄청 나온 지문이죠. 자기야는 얼마야? 5억. 나머지 두 회사는 얼마야? 3억. 53이죠, 53. 설립자본 5억, 나머지는 3억. 맞아요. 올해 또 나올 수도 있어. 68번에 영업인가를 받은 날 6개월이 지난 요거죠. 그 다음에 영업인가를 신청해가지고 영업인가를 받았어. 그래서 이거 기산점 되게 중요하죠.
영업인가를 받거나 뭐라고 해? 등록을 한 날부터. 여기가 계산점이야. 한 날부터 얼마? 6개월 이내야 후야? 그렇죠. 지난 후죠. 후에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이 나오죠. 최저 자본금이 자기야는 얼마 이상 돼야 돼? 70억. 나머지 두 회사는 50억이 돼야 돼. 그러면은 자기 기준으로 5억이 70억 이상 되려면은 요 사이에 투자 설명을 통해 투자의 자금을 모집해야 되죠. 주식을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관련되는 내용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어디 하는 거지? 68번. 영업인가를 받은 날 6개월이 지난 자기는 최저 70억. 맞죠? 그리고 69번. 방금 등록하는 6개월이 지난 위탁가격 각각 얼마? 30억이죠? 맞죠? 틀렸지. 50억이잖아. 50억. 방금 몇 발자국 만에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70억, 50억이 됩니다. 30억으로 나왔었더라고. 50억이 50억. 금액이 참 자주 등장하죠. 그리고 70번은 자기가 할 회사는 설립 등기 6개월의 최저 자본금이 70억 이상 돼야 돼요? 아니지. 설마 이렇게 낼까가 좀 걱정돼서 한번 해봤는데 설립 등기로부터가 아니지. 설립 등기는 여기잖아. 그것이 아니라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렇게 위에 있는 지문처럼. 근데 이거 너무 제가 디테일하게 구성한 것 같아요. 이게 공법이 이렇게 나오죠. 학계는 이렇게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이제 그 70번은 X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무시하시고 71번의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 한 날부터 2년의 발행 총수의 몇 퍼센트? 5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해야 돼요. 이게 주식의 공모죠. 주식의 공모는 영업을 받거나 등록한 달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발행 총수의 몇 퍼센트? 30%.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해야 돼. 공모주. 공모주니까 몇 프로? 30%. 공모주. 30%. 그쵸,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건 맞지? 30. 그리고 72번은 자주 나왔어요. 자기하고 위탁관리회사에게 주주인과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났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발행 총수의 몇 퍼센트를? 이게 이제 주식의 분산이죠. 1인당 주식 소유한도 뭐다? 50%. 초과 소유하지 못해요. 이상하게 자주 나왔습니다. 대신에 여기 존재 조건이 자기랑 위탁만 해당되고요. 73번이 유일하게 예외가 나왔던 표현인데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의 경우는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예외다. 72번이 원칙이고 73번은 예외적인 사항으로 얘는 50%를 초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70은 그냥 맞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상장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75번도 아직 안 나왔어. 부동산 투자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야. 주택이 아닌 부동산들이 있죠. 이거를 투자회사가 샀어. 투자 자금으로. 바로 팔아버려. 그럼 투기꾼 되지. 그럼 막기 위해서 처분 제한을 뒀어요. 최소 몇 년은 보유하고 있어야 돼. 1년은 갖고 있어야 돼. 1년. 그래서 그 1년 이내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안 나왔어요. 혹시나 해서 집어넣은 것이고 근데 76번은 나왔어. 땅 투기하는 거를 막았어요.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죠. 해당 토지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츠가 개발사업 목적으로 땅을 샀어. 그리고 인가를 받았어. 근데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나지 상태로 팔려고 그래. 땅 투기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 못 팔게 해놨어요. 개발하고 난 다음에 팔아라 한 겁니다. 요거는 기억해 주시고요.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77번에 투자회사의 해당 이익 배당한 90%의 주주한테 배당해야 되지. 배당. 배당은 이제 원칙만 공부합니다. 원칙은 몇 퍼센트? 90% 이상을 배당해야 돼요. 왜 90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시네? 배당 90 돼요 안 돼요? 되지. 왜? 우리 시험 몇 프로 나왔다고 그러면 기억나세요? 아니 95% 이상 이렇게 나왔어. 배당 95 안 맞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90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회사는 이익 남으면 투자 다 나눠줘야 돼. 그럼 다음 사업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야.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청산하고 없어져야 되는 이제 그 투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게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익준 적립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외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근데 예외까지 우리가 공부하기 좀 벅차잖아. 지금 90도 기억 못 하시는데 예외까지 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원칙만 보시고 예외 나오면 그냥 운에 안 좋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거 틀렸어요. 적립해서는 아니 된다. 그 70번 X 9% 맞고 78번에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이죠. 차입할 수 있을까 없을까? 투자에서는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 원칙이 자기 자본의 몇 배? 2배. 왜 2배라 그랬죠? 아니 차입 2배 돼요 안 돼요? 되지. 근데 그 예외적으로 10배까지 늘어나. 어떤 경우? 그쵸? 보세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10배 돼 안 돼? 돼. 근데 이것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고 어떻게 나왔냐? 부동산 투자회사는 차입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싱겁죠? 원칙 차입 2배 이렇게 했는데 시험 문제는 차입할 수 없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거를 이제 무색하게 만들었던 괘씸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맞죠. 이렇게. 그리고 올해 평가사 시험에 나온 게 79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체크됐는데 자산 구성도 있어야 돼요. 자산 구성인데 자본 최종 끝났어요. 그 매년 말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지금 현금으로 구성돼야 돼. 오케이? 근데 이 경우 총 자산의 몇 퍼센트? 70%가 뭐 해야 돼? 부동산이야 돼. 근데 이 지문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죠. 틀렸지. 한번 제가 이제 우리 시험에 유일하게 한 번 나왔었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자산 구성이 80%고 70%잖아. 부동산이 70% 이상 돼야 된다. 근데 중개사는 이거를 90%, 70% 나온 사례가 있어. 틀린 것으로. 근데 올해 평가사 시험은 이게 정답이어서 틀린 걸 찾아가서 정답은 어떻게 나왔냐? 총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어야 된다. 이렇게 내버렸더라고. 부동산이어야 되면 몇 퍼센트 이상? 7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80%는 부동산하고 관련 유가 현금 자산을 구성할 때 80% 이상이고 이 경우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돼요. 근데 기준이 매 분기 말이야. 매년 말이 아니라 매 분기. 저 같으면은 요걸 장난치고 싶은데 아직은 중개사 시험, 평가사 시험은 그냥 퍼센테이지 가지고 장난을 치더라고. 그래서 투자회사는 자본금 모집으로 끝나는 거에 투자회사가 갖고 틀까봐 걱정이 돼. 그래서 자산에 대한 상을 계속 감시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래서 X 매년 말에 매 분기 말. 재밌죠? 재미가 없으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 말고 이제 그 PF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저기 있죠, 저기 뭐죠? 19태 자료 가지고 좀 더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3두 주자 세 가지 할 수 있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금융론 출제, 평균 출제, 문항 5문제 중에 3문제 충분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70점 돌파했죠? 기억은 안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정기적으로 마지막 감정평가. 감정평가가 27페이지에 있는데 그냥 지문에 대한 연습만 한 거예요. 네, 주로 나오는 거. 먼저 거기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나오죠. 쭉 한번 정리해. 이건 뭐 다른 거 디테일한 부분 안 하고 그냥 이제 꼭 맞춰야 될 것만 했는데 다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아마 올해는 좀 힘들어요. 왜 작년에 재작년 연타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가격 재원칙이 있죠. 이론상은 가격 재원칙하고 그리고 이런 가치와 가격 간의 구별이 있잖아. 그거를 이제 쌍두마초랑 이론 정리해 보시고 어차피 계산이 2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가격 공시제도하고 감정표가 규칙 꼭 나올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테마를 잡으면 7문제 중에 4개는 맞춰요. 4문제 맞히면 되지 않아요? 네. 그 계산 문제 2개 나오잖아. 원가법 나올 것이고 거래회사의 비교법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준비하고 계시지? 안 알고 계시고요. 그럼 4번 찍으면 한 문제 맞겠지.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먼저 감정평가 한번 쭉 한번 볼까요? 먼저 지역 분석에 대한 논리가 나옵니다.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의 표준 지역 사용과 대상 지역 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이죠. 맞지? 뭐 작년에 나왔던 안 나왔던 잠깐 보면은 지역 분석이 뭔지 아시지? 우리 가볍게 정리하시면 돼요. 올해는 목적. 이건 뭐가 나와야 돼? 대상 지역이 나와야 되지. 대상 지역 뭐를 판정해요? 표준적 사용과 뭘 판정해? 가격 수준. 이걸 판정하겠지. 그 다음 장 뭐 해? 개별 분석하겠지. 요거 판정이 요거 판정한 요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개별 분석에서 뭐가 나와? 전개할 때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 그쵸? 그게 나와야 되죠? 대상 부동산이 나와야 되지. 대상 뭘 판정해? 최유 사용과 뭐? 가격. 판정.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걸 먼저 해야 되죠? 이거 먼저 해야 되죠. 이거는 나중. 관련되는 토지 특성에는 부동성하고 보통 매칭시키고 이거는 무슨 특성? 개별성. 그리고 이제 분석 범위. 분석 얘는 전체, 광역, 거시. 그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전체로 표현하면은 개별 분석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부분. 광역으로 표현하면 뭘로 표현할까? 국지. 거시로 표현하면 이거 뭘로 표현할까? 미시. 관련되는 원칙. 지역 무슨 원칙? 적합 원칙. 개별 분석은 균형 원칙. 관련되는 감가. 지역을 통해 확인되는 감가.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개별을 통해 확인하는 감가. 기능적 감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 지역이란 말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죠. 이걸 우리 감정 규칙상에서는 이걸 무슨 지역이라 그래요? 인근 지역. 그 인근 지역 엄청 나오죠? 대상 부동 속한 지역으로서 이렇게 나오고. 인근 지역과 비슷한 지역이 뭐예요? 유사 지역. 여기는 사례가 있어야 되죠. 사례 부동산. 이게 합친 것이 뭐야? 동일 수급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과 동일 수급권에 대한 개념 정의하면 되는데 이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인근 지역 개념. 그래서 이제 내용 한번 전개해 볼게요. 그래서 지역 분석, 대상 지역, 표준 지역 사용, 가격 수준. 그대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2번 지역 분석 대상 특히 중요한 지역이 여기 세 가지죠. 인근, 유사, 동일. 3번이 인근 지역 엄청 나오지. 인근 지역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인근 지역 개념하다 보면 키워드가 몇 가지가 중요해요. 인근 지역의 개념, 감정의 규칙이 규정이 돼 있잖아. 그럼 인근 지역 쭉 설명하거든요. 그러면은 세 가지의 단어를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야? 속해 있네. 두 번째는 동질, 부동산 이용이 동질. 세 번째는 지역령, 가치 형성령, 지역령을 공유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벌써부터 속해 있다는 걸 속하지 아니한 거. 동질을 이질, 지역 요인을 개별 요인 이렇게 말장난하고 있으니까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속했네, 이질이네, 지역을 공유하네. 벌써 틀렸지? 이질이 아니라 뭐다? 동질. 기억나세요? 괜찮아요. 앞으로 시험 공부할 시간 엄청 남아 있습니다. 19일 엄청 남았죠? 19일이면은 전 과목별로 지금 190점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인근 지역 지역 특성은 대상 가격에 직접 미치고 참고하시고요. 맞고 5번도 자주 나오죠. 5번은 이제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 계산 문제 조건으로 자주 나옵니다. 사례 부동산은 두 군데 찾을 수가 있어요. 인근 지역에 수집할 수도 있고 유사 지역에 수집할 수도 있죠. 근데 인근 지역에 수집했다. 무슨 뜻이야?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에 수집한 거죠. 그러면은 대상 부동 속한 지역과 사례가 속한 지역이 같잖아. 지역 간의 격차가 있겠어 없겠어요? 없죠. 그럼 뭐는 할 필요 없어. 지역 뭘 할 필요 없어. 지역 요인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역 분석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지역 분석 반드시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지 대상과 사례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 게 확인이 되잖아. 지역 분석 결과로 같은 지역이 확인됐으니까 지역용 비교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자주 나오죠. 사례부동 인근지역을 선택했네. 지역련 비교적 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이게 의미가 있죠. 그리고 6번 유사지역이란 말이 개념에 나오죠. 규칙이 규정돼 대상에 속하지 아니한 지역, 인근지역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맞고 그 유사하다는 게 뭘까? 거리면에서 유사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용동, 기능, 가격면에서 유사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에 유사적 거리면에서 인근지역과 유사하여 인근지역 가격면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OX. 틀렸다 그랬잖아. 아니 인근지역과 유사지역, 인근지역 유사한 특성이라 그랬잖아요. 그 유사하다는 게 뭘까? 거리면 유사성 말해? 아니야. 거리는 가깝든 멀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 뭐가 유사한 거예요? 용도, 기능, 가격면에서 유사성 있는 걸 말합니다. 용도, 기능, 가격면에서. 그러니까 저를 만약에 감정평가한다. 사례 인간을 찾아야 되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찾기가 어렵죠. 인근지역이 찾기가 어렵을 거 아니야. 원빈이 잠적했잖아요. 영화도 안 나오고. 어? 그래요? 맨날 커피 마시고 길거리 돌아다니기만 하고 그렇잖아요. 영화에 나와야지 나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 미국 갈 수밖에 없겠지. 탐 크루즈. 산화들을 하겠어요. 이렇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몸값이 비슷하잖아. 거리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가격 거리면이 아니라 용도, 기능, 가격면에 퉁쳐서 하시면 돼요. 유사성 있는 거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가격이 나왔게 했으니까 거리를 뭘로 바꾸면 돼? 용도, 기능 하시면 되겠네. 인근지역 유사하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번에 유사지역의 사례 자료는 인근지역의 사례와 함께 감정평가 활용이 되죠. 사례는 두 군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동일수권 개념 나왔죠. 규칙에 대한 조문이야. 그러니까 우선은 법 조문 3번하고 어디야? 6번 있죠? 3번, 6번, 9번. 세 개는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 요약집에든 19태 자료도 있듯이. 그럼 동일수권 한번 볼까요? 한번 개념을 한번 읽어볼게. 동일수권 대상 부동산과 대체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 거기까지를 한 단어로 뭐라 그랬어요? 아니 동일수권 개념 하는 거잖아. 동일수권이란 다시 대상 부동산과부터 시작해서 다른 부동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 사례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럼 사례 부동산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이 문구를 보시면 돼. 사례 부동산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형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이라 그래. 그런데 사례 부동산은 인근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유사 지역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마무리를 뭘로 지어야 돼? 그래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뭐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법조문이 나와 있는 겁니다. 어차피 정답은 잘 체크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10번의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과 장르 바뀌어서 가격 수준. 그러니까 지역 분석 나왔죠. 표준적 사용하고 가격 수준 판정한다 나왔잖아. 개별 분석은 개별 분석이 뭘 판정해요? 대상 부동산의 대상 부동산 최이용 나왔잖아요. 정확하지? 그렇죠? 그리고 11번에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 최이용 판정함으로 지역 분석 개별보다 먼저 실시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건요. 여기서 이제 국어가 잘 안 돼. 지역이 먼저라 그랬나요? 개별 분석 먼저라 그랬나요? 근데 앞에 문단이 지역이 먼저야? 개별이 먼저야? 지금 개별이 먼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은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면 개별이 먼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을 통해 파악된 자료를 기초로 뒷말이 쭉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바뀌었지? 이것도 다 기출이에요, 기출. 그리고 이제 이거 11번은 X. 지금 바꾸시고 12번 개별 분석은 최이용 범위 내에서 표준적 이용을 판정, 대상물 가격 결정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틀렸지?
지역 분석이 먼저야, 개별이 먼저야? 지역이 먼저잖아. 근데 이거는 개별이 먼저라는 뜻이잖아요. 왜요? 개별 분석은 뭐예요? 지역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 판정했잖아. 표준적 사용 판정 범위 내에서 대상 최여 사용 판정해야 되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최여 이용 범위 내에서 표준적 이용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표준적 이용 범위 내에서 최여 이용 판정하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이거 처음 보신 느낌 드는데? 이거 처음 보신 거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12번은 그래서 다 기출인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XX. 13번은 지역은 균형의 원칙, 개별은 적합의 원칙. X죠? 균형과 적합을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감정평가에서 지역 개별 분석에 대한 논리인데, 말씀드렸던 2년 연속 남았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낮고요. 그 대체안으로 가격 재원칙 하셔야 돼. 가격 재원칙은 이제 결과만 잘 알아두세요. 이렇게 어차피 개념은 명칭상에 다 나오는 거니까 가격 재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만 볼게요. 저거 기능적 감가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오케이.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오예. 오예. 기준 시점 변동의 원칙. 가격 재원칙과 연관되는 거. 추가 투자 기여의 원칙. 토지 잔여법 수익 배분의 원칙. 나머지 수익을 토지한테 배분한다. 이런 논리잖아. 장래 예측의 원칙이지. 거래 사례 비교법의 근거. 대체 원칙. 그렇지. 그럼 가격의 이중성. 수요 공급의 원칙. 초과 이유는 경쟁을 유발하고 무슨 원칙? 경쟁의 원칙. 9개가 나와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잖아. 어차피 개념은 명칭이 개념이니까 이거를 자주 보셔야 됩니다. 이 가격 원칙은 점수 따는 부분이에요. 이게 아주 간단하게 나오니까. 이 중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균형하고 적합이지. 균형은 내부를 대표하는 원칙이고 적합은 외부를 대표하는 원칙이죠. 그래서 두 가지만 하더라도 정답률의 70%는 잡아요. 이건 개념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14번에 보면은 적합의 원칙 나왔죠. 부동산이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비를 적정한 균형을 이뤄낸다. 이거는 안 맞아. 그럼 생산 요소란 말이 나왔죠. 이거는 내부 원칙에만 쓸 수 있는 용어야.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균형의 원칙이라고 해야 돼요. 균형의 원칙. 이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은요, 전개하는 출발점은 똑같아. 즉 부동산 가치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똑같이 설명해요. 최고가 되려면은 그 부동산은 주변 환경과 어울려야 된다 하면 적합이고, 외부 원칙이니까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균형을 맞아야 된다 그러면 균형의 원칙이야. 그래서 14번은 적합이 아니라 뭐라고요? 균형의 원칙. 그리고 15번에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려면 그분은 속한 지역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환경 나왔죠? 이게 무슨 원칙? 이게 적합의 원칙이야. 균형과 적합은 문구상으로 드러나.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14번과 15번이 바뀌었어요. 16번에 경제적 감가 이론적 근거가 되는 균형의 원칙이고, 기능적 감가 이론적 근거는 적합의 원칙이래. 바뀌었죠? 그렇죠? 경제적 감가가 뭐라고요? 적합. 기능 감가 뭐라고요? 균형. 그리고 17번에 부동산 가치는 가치형 변함에 따라 상호 인간관계에서 변동 과정. 부동산 가치 계속 변한다 그랬죠? 변한다 그랬으니까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얼마나 쉬워. 변하는 거니까 변동의 원칙이야. 이게 개념은 그냥 그렇고. 18번에 예측 원칙. 추이나 동향이 나왔죠. 추이 동향은 미래지향적인 용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측 원칙 연결이 되지. 이거는 기본적인 설정이고 개념할 때. 19번. 기준 시점 확정 나왔죠. 그럼 유명한 지문이지.
엄청 나왔던 거죠.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맞네. 수익환원법하고 가치 정의와 관련된 원칙 예측의 원칙이라. 맞아요? 아니야? 맞지. 예측은 미래지향적이라. 아까 추이나 동향처럼. 얘는 장래란 말이 나와. 여러분 수익환원법이 뭐예요? 수익환원법이란 한번 정의 내버려보세요. 어떻게 정의 내려? 수익환원법이란 장래 산출할 걸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형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야? 장래. 그러니까 수익환원법 수익은 수익 가지고 가격 관한 방법은 수익환원법인데 수익은 실제 수익이 아니라 무슨 수익? 장래. 장래. 그 장래 나오면 뭐라고요? 예측. 예측.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격하고 가치를 구별하는 거 있죠. 가격은 뭐야? 실제 거래된 금액이잖아. 그럼 가치는 어떻게 정의 내려? 가격 가치의 두 번째 우리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 얘는 장래 이익의 현재 가치 이렇게 정의 내리잖아. 여기 무슨 단어가 나와? 장래. 장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이든 가치 정의든 장래란 개념이 내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환원법 예측 원칙하고 연결이 된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알고 보면 누워 떡 드시는 문제인데 알지 못하면은 고통스러워요. 20번은 이제 초과에는 없게 한 경쟁에 이렇게 나왔죠. 경쟁이 이렇게 무슨 원칙? 경쟁의 원칙. 그리고 이제 그런 감정평가의 초과에는 장래에도 지속될 것인가? 장래 나와서 무슨 원칙? 예측의 원칙. 그렇죠? 경쟁의 원칙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1번에 수익 배분 원칙. 토지, 자본, 노동, 경영, 각 생산 요소에 배분되는 바 배분된다고 나왔죠. 배분된다고 나와서 무슨 원칙? 수익 배분이야. 뭐 용어 그대로 나와. 그래서 개념은 잘 안 나와요. 22번이 중요하잖아. 22번 토지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 뭐예요? 여기는 이상하게 저만 공부하는 느낌 들어. 토지 잔여법 하면 뭐예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잖아요. 수익 배분의 원칙. 틀렸지? 추가 투자 적정성. 추가 투자는 무슨 원칙? 추가 투자는 추가 기여잖아. 이거 틀렸지? 바뀌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 토지 그 기여 원칙하고 수익 배분 원칙을 바꾸셔야 돼요. 23번에 기여 원칙 개념이 나오죠? 기여 원칙이 이제 거기 부동산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전체. 기여 원칙에는 무슨 단어가 나오냐? 기여가 나와. 기여도. 그러니까 개념은 잘 그래서 안 나와요. 23번은 그냥 개념이고 23번이 기여하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오답 사례가 24번이 한 번 나왔었어. 기여 원칙은 각 구성물 기여도를 합한 건데 그럼 뭐를 합한다고 돼 있어? 생산비가 아니지. 생산비가 아니라 기여도. 그래서 기여도가 나와야 돼요. 딱 한 번 나왔었고 그리고 25번 경쟁원칙은 부동산 시장 수에 일치된 주변에 어울려야 된다. 주변에 어울려야지 부동산 가치 최고라는 뜻이야. 이게 아까 무슨 원칙이라 그랬어? 적합의 원칙이라고 해야 되지. 적합이야, 적합. 그 뭐죠? 수요 경쟁 원칙이 아니라 적합의 원칙. 오답 나온 사례 중에 하나 있었고요. 26번에 대체 원칙 나왔죠. 대체성 있는 나왔으니까 대체 원칙 맞아요. 근데 이걸 연결시키는 것이 거래 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돼서 맞죠. 나중에 거래 사례 공부하시다 보면 거래 사례가 뭐라고 설명하냐? 대상 부동산과 대체 관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거래 사례 비교법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대체 원칙. 그리고 이제 27번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3방식의 가장 기초되는 대체 원칙 참고하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가격 원칙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19태에서 뭐가 이렇게 요 주제 있죠.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어디에서 무슨 원칙이 활용되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쉽게 내. 그러니까 이걸 놓치시면 좀 아까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주제가 남았어요.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하고 그리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연관되는 내용이 설명이 돼 있어요. 조금만 더 하셨다 할까요? 한 번 더 할까요? 1시간 더 해도 되죠? 예, 그래서 요거 마무리 지어야 돼. 예, 지난번에 이걸 안 해가지고. 예. 근데 이 부분은 왜 저만 공부하는 느낌 들지? 감정평가도 포기하셨나?
아니에요. 감정평가는 쉬워. 투자가 어렵지, 투자가. 힘드시죠? 괜찮아.